논어에서 답을 찾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인생에 한 번은 논어를 읽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을 공자는 이미 2000년 전에 내놓았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입니다. 지은이는 판덩, 옮갱이는 이서연, 펴낸 곳은 미디어 숲입니다. 이 책의 저자 판덩은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판덩 독서회의 리더입니다. 그가 동서양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중국과 서양의 고전을 넘나들며 현실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논어를 새롭게 해석했는데요. 논어에 담긴 2000년 전 공자의 지혜와 처세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풀이했습니다. 저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 입사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항상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프로그램이 다시 엎어지면 어쩌지, 집세를 내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달고 살았죠. 때로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를 구원한 책은 논어였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던 당시 논어를 만난 저자는 그 후 세상의 모든 논어를 찾아 읽으며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논어는 동양 최고의 고전으로 수많은 해석본이 출간되어 있지만 저자는 이 책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에서 특별히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논어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현대의 삶을 렌즈 삼아 논어를 해석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현대과학에 근거한 이론으로 공자의 주장을 검증하고 흥미 넘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공자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공자의 지혜와 처세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들려주는 이 책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생활, 직장, 학습, 창업, 인간관계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미 수많은 동양학적 해석본이 존재하는 논어의 또 다른 학술적 기준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그저 본인이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논어를 읽으면서 불안을 이겨내고 삶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던 경험을 많은 독자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저술한 주요 동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논어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응용할 수 있는지, 지금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 책은 머릿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논어 제1편 학이 배움에 대한 마인드셋이 천하를 다스린다. 제2편 위정 북극성처럼 빛나는 리더가 되기 위한 24가지 이야기 제3편 8.1 마음이 불안할 때 되돌아보는 예법 그리고 음악 맺는 말 논어에서 답을 얻으니 기쁘지 아니한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학이 시습지 논어 한 문장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논어의 제1편 제목은 학이이다. 공자의 후세들은 논어를 총 20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 20개의 소제목을 달았다. 첫 문장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문장이다. 공자가 이른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직역하면 이와 같다. 지식을 배운 뒤 복습하고 사용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뜻이 맞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겠는가. 옛사람들은 책을 쓸 때 주제를 담은 문장을 맨 처음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진실을 담고 있다. 배움은 사람의 평생 동안 계속 정진해야 할 일이다. 제때 올바르게 배우라는 말이 첫 문장에 배치된 까닭은 바로 배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송나라 재상 조보는 논어 절반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조보는 많은 공을 세운 송나라 개국공신이지만 그가 공부한 책은 논어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혹자는 한나라의 재상이 어떻게 책을 한 권만 읽었겠냐며 그 사실을 의심한다. 조보가 정말 평생에 걸쳐 공부한 책이 논어 하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보의 이야기는 그만큼 논어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일종의 과장법일 수 있다. 논어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보보다 더 크다. 나는 논어의 절반이 아니라 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논어의 절반을 외울 수 있겠는가? 논어의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주문처럼 외워보자. 그럼 난제를 만났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 공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문장에서 아니한가 라고 번역된 부력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간단히 설파하면 될 말을 왜 독자들에게 물어보듯 말했을까?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이 즐거운가? 대답은 아니다. 배우는 것, 즉 공부가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도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되물으며 배움의 세계로 반갑게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지식 서비스 프로그램인 판덩 독서에서 나오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매일 듣는데도 어째서 제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익힌다는 건 배운 지식을 꾸준히 응용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얘기에 이런 말이 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학습의 중요성을 5단계로 설명한 문장이다.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행이라는 한자를 통해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평상시 우리가 마주하는 배움에 대한 어려움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예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논어는 주로 스승인 공자와 제자들이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배우고 있거나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배우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배우기만 하고 응용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배워도 도움이 되지 않다거나 배움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쉽고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은 초조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정독하는 대신 오디오북으로 흘려듣고 한 가지 지식을 배운 것으로 삶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배움에 있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한다.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단숨에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배우고 제때 익히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캐럴 드웩 저자의 마인드셋에서도 언급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평생 배우며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실수와 좌절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배우고 제때 익힌다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학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마주쳤을 때, 갑자기 인생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괴로울 때 공자는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공자의 대처 방법은 단 한 글자이다. 바로 락,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웃는 냉소나 남을 얕잡아보는 자극적인 블랙 유머식의 즐거움도 아니다. 량스밍 선생이 말하는 공자와 맹자에 나오는 공자의 즐거움의 핵심은 구하지 않음에 있다. 즐거움은 외부를 향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거나 싸우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말에서 즐겁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즐거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겨내기 힘들었던 과거의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즐거움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면 학습의 어려움, 협력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찾아온 일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좀 유별났다. 아버지는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일상의 생활 리듬이 바뀐다며 못마땅해 하셨다.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 무언가 대접해야 하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지인이 찾아오는 것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자가 생존했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올 때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다른 하나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기에게 생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일단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아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괜히 지레 겁을 먹고 불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맞으니 그 친구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일들도 알아서 피할 것이다. 또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솔직히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세 가지 말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먼저 배우고 제때 익힌다는 공자의 말은 공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라는 문장은 사람과 협력하고 대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문장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는 수련의 경지를 설명해준다. 공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 번에 설파한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만나거나 방법은 알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배워서 제때 익히고 라는 구절을 떠올리자.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에 담긴 뜻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학의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해보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가장 어렵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담담한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거무구안. 욕구는 채워질지언정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힘이 넘치는 문장이다.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라는 첫 구절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에 충분하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다면 충분한 것이다. 공자의 시대에는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이 쉽지 않았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안회도 가난으로 인해 제때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였다. 허름한 집에는 그릇조차 없었다. 음식은 잎에 말아서 먹고 물은 표주박에 담아서 마셔야 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빈곤을 우울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의 평온을 찾았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한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는 어떻게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공자는 우리에게 만약 배불리 먹고 편안한 집에 살기를 바라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배움에 소홀하게 된다고 한다. 젊은 시절은 배우는데 열중해야 할 시기이다.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을 격려한다면
소비주의 함정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로자들은 안락한 집과 자녀 교육을 위해 노동력을 쏟으며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결승점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얻은 것이 삶의 전부인가라는 회의감에 젖어든다.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에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함은 욕망이다. 욕구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망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다. 가령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32평 혹은 45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장을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별장이 있는 사람들은 드넓은 정원을 원할 것이다. 이처럼 욕망은 끝이 없다.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편안한 집에 거주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학습과 성장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우리가 물질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물질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으로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한다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여기서 민첩은 재빠르다는 의미로 꾸물거리고 굼뜬 것과 상반되는 뜻이다. 꾸물거리고 굼뜨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의지가 없고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나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좋은 곳에서 살지도 못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몸을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도 성실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일을 민첩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과장에 말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 위해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맹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본처와 첩을 둔 남편이 있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귀가할 때는 입술에 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고 늘 어딘가에서 대접을 받아 배불리 먹은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평상시 남편이 높은 신분의 사람과 사귀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본처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따라갔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기색은 없었고 불러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본처는 마지막으로 따라간 곳에서 남편의 행동에 아연실색했다. 그곳은 한 묘지였다. 남편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입가에 묻히고는 배불리 먹고 온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다. 본처는 남편이 지금까지 마치 많은 이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는 척 거짓 행세를 하며 속인 것에 분노했고 앞으로 의지조차 할 수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맹자는 이를 예의와 염치는 버린 채 생계만을 쫓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세상에는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가족에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이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아내와 자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령 집안의 가장이 노인들을 속여 효과 없는 영양제를 팔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거래처와 뇌물을 주고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말을 과장되게 하고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외면을 위장하는 사람은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가족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다음 구절인 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에서 도가 있다라는 말은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사귀며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사람됨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잘 통제해 가족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은 앞에서 나온 것들을 실행했다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 공자의 배움을 좋아하는 기준에 다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배움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배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인 본능과 사회성을 동시에 갖는다. 동물적 본성이 강해지면 매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물질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된다. 동물적 욕구는 끝이 없다. 만약 동물적 본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침대 밑에 돈다발을 쌓아둘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배움을 좋아하게 되면 욕망보다 이성이 강해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군자가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떠올려 보자. 이 문장은 우리 행동의 좌우명이 될 수 있다. 불환인지 부기지. 나쁜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결실을 바라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은 논어에서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런 면에서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름 상대방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몰라준다면 호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판동독서의 면접을 마친 신입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판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니 인터넷에서 평가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나를 폄하하는 어느 기업가의 글을 보았다고 했다. 이 평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는 있게 마련이다. 공자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위로해 주었다.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쓰라는 공자의 참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느냐 아니냐는 일의 결과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냐 아니냐는 원인이 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과 협력, 추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수확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걱정일 뿐이다. 수확은 경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해 씨앗을 얼마나 적정 시기에 뿌렸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쏟았는지를 걱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엎어진 물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부처는 원인을 두려워했다. 나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원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결과를 걱정하면 초조, 원망,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 안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회야 불우. 문제 속에서 문제를 찾는 안회의 고찰. 공자가 말하길 내가 회와 온종일 이야기를 했는데 어김이 없는 게 어리석인 것 같았다. 물러간 뒤에 그 생활을 살펴보니 충분히 실천하고 있었다. 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공자의 제자 안회가 마침내 등장했다. 안회는 공자의 총애를 받은 제자였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하루 종일 안회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안회는 내가 하는 말에 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안회가 공자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는 의미이다. 얼핏 보면 안회는 자기 생각이 부족한 사람 같다. 안회를 제외한 자공, 자로, 제열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공자에게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공자와 함께 토론하고 연구했다. 때문에 공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안회를 보고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말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따르려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 구절인 물러간 뒤에 그 생활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공자가 안회의 품행을 살펴보았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안회가 자신이 알려준 내용을 실천하는지 관찰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안회는 충분히 실천을 하고 있었다. 안회는 가타부타 따지거나 반박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실천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안회는 머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며 흡족한 마음을 표현했다. 안회에 대한 공자의 말을 SNS에 올리자 공유 횟수가 수천 회에 달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장에 공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반박하지 않는 안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자공과 자로가 질문을 많이 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 스승에게 너무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만의 생각이 부족한 탓에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판동 독서에서 책을 소개할 때 나는 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럴 때면 나는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한다. 질문이나 토론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바로 설명해 주게 되면 상대방은 본인의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반박을 하게 마련이다. 반박만 하다 보면 깊은 생각에 빠져들 수 없고 다른 이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된다. 아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어서 스승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옳았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진 아내는 공자의 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실천했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곰곰이 연구하고 고민해 스스로 답을 찾았다. 이 때문에 공자는 아내를 어리석지 않다라고 평가한 것이다. 어느 수행자가 승려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스승의 수준이 너무 낮고 체신도 없고 계율도 자주 위반해 더 이상 제자로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수행자의 말을 끝까지 들은 승려는 갑자기 사탕 하나를 꺼내 모래사장 위에 던졌다. 잠시 후 모래사장에 나타난 개미떼가 사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려가 수행자에게 물었다. 저기 좀 보게 신기하지 않은가? 모래는 그대로 두고 사탕만 옮기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는가? 수행자가 대답했다. 개미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모래는 쓸모없는 반면 사탕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승려가 말했다. 그럼 자네는 어째서 쓸모있는 사탕은 놔두고 모래를 옮기려 하는가? 스승의 나쁜 점만 관찰하지 말고 유용한 부분을 배우고 가치가 있는 부분만 보도록 하게. 아내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가치 있는 부분을 재빠르게 찾아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다. 다른 제자들이 질문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아내만큼 생각이 빠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공은 아내를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공자의 말에서 핵심을 빠르게 포착해낼 줄 알았던 아내는 스승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 문장이 SNS에서 많은 조회를 기록한 이유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는 항상 프로 불편러들이 있다. 프로 불편러는 매사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논쟁을 부추기는 유난스러운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프로 불편러는 항상 회의 때마다 이건 옳지 않아 나는 동의할 수 없어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한다. 이들은 회사의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만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내처럼 어김이 없어 언뜻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야 소통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질문은 중요하다. 아내 역시 전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들여 스스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나는 질문한 사람에게 곧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답을 구하려만 하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교사의 설명에만 의지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깊은 생각을 거쳐야 가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문제 중 대부분은 생각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코칭 리더십의 저자인 리더를 위한 코칭 연구소의 엘리자베트 하버라이터는
자각과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모든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공자가 제자 중에서 아내를 유독 아꼈던 이유는 아내가 자각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장 질문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말을 내뱉었다. 이것이 바로 어김이 없는 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구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이다. 사이 불악즉퇴. 배우되 부지런히 생각하고 생각하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명문장이다. 공자는 배움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2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이고, 2번째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의욕이 강한 기업가들 중에서 많은 강의를 찾아다니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배우려 달려든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수강료만 낭비할 수도 있다. 의욕만 앞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개념들을 스스로 분별하고 응용해 본인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 경영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훈둔 대학에서 세계의 유명한 지식인들을 초청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질문 시간이 되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특정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은어나 신조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창업과 관련된 은어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개념의 진짜 의미를 소화하지 못한 채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를 버릇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태도는 그저 학식을 자랑하는 것일 뿐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 판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뭔가 깨닫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선생님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뭔가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려 하지 않는다면 배우고 생각하지 않아 어두워지게 된 것이다. 이론과 개념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은 없는 것이다. 나는 판덕 독서를 통해 육아 관련 서적인 내 아이를 위한 코칭과 가르치지 않는 용기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 판 선생님, 내 아이를 위한 코칭에서는 아이가 옳은 일을 할 때 칭찬해주고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가르치지 않는 용기에서는 칭찬을 해주지 말고 고마움만 표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2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자 질문자가 이 일을 제기했다. 판 선생님의 설명은 모순이네요. 사회인이 된 성인은 본인 스스로 적절한 해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말이다. 하지만 이 질문자는 2 책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만 따지고 들 뿐 책의 내용을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는 학문에서 종종 모순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물리학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모순의 발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리학을 비롯해 인류의 모든 지식은 원래 모순 속에서 발전해 나아간다. 그러니 모순이 존재하는 답변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은 배움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교육학도 마찬가지다. 저마다의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깊은 고민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권위 있는 사람의 교육 방법이나 틀에 박힌 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는 행동일까? 세상에 고정불변한 진리는 없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진리를 향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고찰하며 나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유명 강사들이 강의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강사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런 배움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다. 다음 구절인 생각하고 배우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의심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전을 읽으려 하지 않고 옛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옛사람들이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 교육 문제를 고민하다가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버리는 부모들도 있다. 숙제를 하지 않는 자녀의 습관을 고쳤다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교육 방식을 나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가 겁에 질려서는 왜 우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네가 숙제를 하지 않으니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 눈물이 나네 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이 방법이 효과가 좋았다고 자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이가 심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엄마를 울리지 않기 위해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건 정서적 강박에 해당합니다. 이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이들이 교육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바로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옛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본다면 이미 누군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찾은 답을 가져와 사용하면 된다. 단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운 것과 생각을 결합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다. 생각을 정리해보자.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배우면서 생각을 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학습 방법이자 자기 발전을 꾀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2000여 년 전 공자가 고민했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공자는 이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
비판적인 사고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